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권 교체하고 한참 지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워낙 바쁘게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이 벌어진 것 같죠?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슈는 많으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상세하게, 상냥하게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 지금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분주한 요즘인데 요즘에 좀 국제 정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동 불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참 만만치가 않네요. 그 중동의 불안이 단순히 중동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 전략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 한가운데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란이 막 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막 부딪히는 이 문제가 지구촌 공동의 문제예요. 전술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단은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치까지 한참 저희가 달려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가운데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사위원장의 그 모습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정청래 의원의 당권 도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 정청래 의원은 3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무게감으로는 한 5선, 6선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만큼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이 많이 됐고 맞아요. 언론에서도. 그리고 워낙 많이 달변이다 보니까 이거저거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공식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한몸.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는 건 네. 또 너무 이제 그 중의적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쏟아난 그 공약이라는 것이 이 개혁적인 공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랑 같이 해 나가겠다. 당에서 뒷받침해 주겠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암컷과 수컷이 동일한 몸인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정청래 의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당 대표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데 사실 정청래 의원 하면 굉장히 행동이라든지 발언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질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은 신문 기사에 부고 기사만 빼놓고 자신의 부고 기사만 빼놓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삼선을 하면서 스스로 당 대포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쏘아댈 수 있다. 당 대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당에 대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지난 2016년에 그래서 그때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탈락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조 있게 당을 뛰쳐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3선을까지 갖고 법사위원장하고 이제 당 대표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치인이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이라든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자질이고 다만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그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좀 자제하시고 정제된 언어로 오염된 이준석 화법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청래 의원의 경쟁 상대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공식적으로는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주변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또 언론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오전에 주변에 친한 평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박찬대 대 정청래, 정청래 대 박찬대 쫙 물어봤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모른대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모르겠다. 네. 정말 그 지금 언론 보도랑 똑같은 네. 이야기를. 이파전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조만간에 박찬대 의원도 아마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냥 배팅 하나 할래요. 정청래 대 박찬대, 박찬대 대 정청래 이 두 사람의 승부에서 저는 정청래 쪽으로 배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성격과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웠단 말이죠.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은 현실에 더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더 많이 발언하고 더 많이 빈도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빈도수가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청래 의원 쪽이 조금 더 승률이 있지 않을까. 박찬대 의원도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 쪽이 훨씬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배팅하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사실 이게 좀 친명 인사로 좀 분류가 되는 분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너무 이제 뭐 수직적이거나 이게 좀 독립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부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이 사이에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최초로 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른 총재 권한대행으로 넘겨줬고요. 권한대행에서 나중에 대표가 됐는데 그만큼 정말 한 몸이었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견제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시기에 여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거수기 역할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누구 대표 내세워라, 누구는 나가지 마라, 누구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준석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시기에 들어오는 시기라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내란을 극복하고 현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다 서포트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비정상화된 상황에서 정상화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밀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아마도 두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더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 과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개혁은 초기반에 해야 되거든요.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잘 옆에서 도와주고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정청래와 박찬대가 서로 당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권에 도전한 전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야 셰셰로 파도 못 헤쳐나가. 네, 실루엣이 굉장히 익숙한 분이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G7 참석을 시작으로 곧이어 열릴 나토 정상회의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G7, 한미, 한일 등 양자 회담을 통해 동맹 신뢰를 증명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G7 회의 말고 나토 정상회의도 반드시 참석해라. 그래 자유국들과의 동맹관계를 돈독히 다져라. 이 두 가지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외교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이 국익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해야 된다. 셰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서로 셰셰하는 이런 걸로는 앞으로 닥쳐올 큰 국제적인 파도를 못 헤엄쳐 나간다. 자유동맹국가 더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거는 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네. 모든 행위에는 국익을 기준으로 해야죠.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국익 외교가 아니라 가치 외교였어요. 그거는 대통령 스스로, 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가치 외교. 근데 가치 외교라는 게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가치 있다. 아, 그래. 나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해서 하는 건데 외교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가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교죠. 실용주의 노선을 좀 찾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자연스레 지난 정권의 외교라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 맺은 적이 없어요. 한미일 이 동맹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미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갔어요.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야기, 이따가 이제 국제 정책 얘기했죠.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고 거기에 미국이 있고 한국은 거기에 하부 구조로 들어갔을 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국익이 없어요.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다. 나 의원이 얘기하는 가치 공유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임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대체 불가한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각각의 자유 동맹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을 빼서는 이익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을 꼭 끼워 넣어야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생긴다라는 그런 대체 불가한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인 겁니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SNS를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의 SNS를 통해서 발언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대변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진 의원이 SNS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뭐 이렇게 언론에 막 부각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캐나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셈입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지금 취임 후 이례적으로 빠른 데뷔라고 보는데 G7 이 회의 참석에 갖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 12월 4일 날 12월 3일 날 소위 얘기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서방들은 다 놀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식이나 되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경악을 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막고 그러니까 친위 군사 쿠데타 막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막고 다시 정상화해서 6개월 만에 한국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번 G7 회의 참석입니다. 이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민주한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6개월 동안 외교의 수장이 안보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관세 협정 가지고 막 세계의 경제를 목을 조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8일 관세협정 마지노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수장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장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도 조금 걸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미국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약한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거. 예. 미국이 중국에다가 부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죠. 굴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G7 회의에서 다자 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장 표명하면서 좀 고개를 좀 빳빳이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현재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인선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외교부 장관은 지금 지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관 같은 경우에는 1, 2차관을 지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전 정부의 이 조태열 장관과 이번 캐나다에 동행을 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뭐 어떻게 할까요? 조태열 장관, 외교부 장관은 아버지가 시인이에요. 네.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요. 조지훈 시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한테 엄청 혼났죠.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에 동행할지 네.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전임 정권에 에서 임명한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외교부 장관이 전임 정권에 임명한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가서 외교부 장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지훈 시인, 위대한 민족 시인의 자제분인 조태열 장관님 따라가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 G7 이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제사회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운신의 폭이 크진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뒤집어 엎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뒤집어 엎으니까 그것도 신기해하는데 네. 거기서 가장 앞장서 싸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서 박수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의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세 번째로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물밑에서는 우크라이나나 중동 관련 안보 문제 또는 중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히토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그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자랑하고 하고 상견례하러 간 거거든요.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라는 그럼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인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LA 이민자 시위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점점 계엄령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을 제끼고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표준으로 등장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상견례 하면서 인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 정상과 이제 회담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미 G7 정상회의 기간 여러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나 멕시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으니까 그 따라서 만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까지 같이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회담 형태가 아니라 다자간 좀 형태도 아니요. 그러니까, 네. 다자간 회의도 네네. 당연히 참석하지만 지금 현상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다자회의뿐만 아니라 양자회담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앞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도 이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G7 정상회의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는 어떻게 참석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이에요. 유불리를 좀 따져본다면.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은 네.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전쟁을 치르면서 무지무지하게 국력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계 제1의 무기가 뭐냐면 석유, 가스예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야 되고 러시아 재건도 가야 돼요. 러시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가스관 공사라든지 그 북극해 항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를 간다라는 것은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앞두고 싸우고 있는데 대놓고 척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나토 갔던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해요. 북한과 비교해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기아자동차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나는데 러시아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러시아와 손을 같이
벌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생각해서라도 그럼요. 참석하지 지금 않는 나토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G7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발언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칼바람 분다, 무고한 희생자 나오지 않아야. 네, 오늘도 쉬지 않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잊을 수 없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실어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죄값을 받더라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해당 발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네, 그렇죠. 탈당도 하고 지금 하와이에 가 계시지 않나요?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데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현상을 보면은 정계 은퇴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사람을 안 만날 뿐이지 SNS를 통해 자기 의견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정계 은퇴 안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마이크를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네. 다시 와서 네. 이재명 칼바람 분다, 무고한 희생자 나오지 않아야, 이 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계 복귀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다시 네. 복귀를 할 것이다. 복귀할 거예요. 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으면서 두 가지 국민한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 네. 나 홍준표한테 있다라고 네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번 대선 경선에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가 있다. 사기 경선을 두 번이나 당했다. 두 번이나 이게 당했다. 나의 죄다. 네, 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네. 나라도 좀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얘기.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 어떤 얘기요? 무고한 굉장히- 희생자요? 아니면 아니요. 뭐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죄진 사람들이야 죄값을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받더라도. 자, 아까 사기 경선 얘기했죠. 어. 죄진 사람 얘기했죠. 네네. 분명히 사기 경선을 친 나쁜 사람들이 있고, 아. 죄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친윤 얘기하는 겁니다. 친윤은 친윤 극복하고 나는 정계에 복귀한다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복귀하면은 이때 저 예언할게요. 복귀합니다. 예언으로 예. 지금 이제 그 3대 특검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공포한 이재명 정부를 좀 겨냥해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공포를 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또 앞으로 복귀를 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당연히 비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비상 상황이다. 왜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7월 1일 이진우 수방사령관, 7월 1일 여인현 방첩사령관, 7월 3일 박한수 계엄사령관, 7월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아직까지도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시켜야 되고, 이 내란죄 지은 사람들 다시 다 구속시켜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사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장님.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구했고 네. 그 가운데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을 한 것이죠. 반국가적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세 사람 면면을 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내란 특검만 말씀드리자면은 조은석 특검은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으로 발탁이 됐고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할 네, 일이 그 벌어졌고 당시에. 역사를 제대로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세계에 내놓는 민주주의 기준이 되는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검사 60명, 특검보 6명, 내란 특검만 이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보다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권력형 비리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고 수장이 아니 이래서 누가 그 사단장 해먹겠나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최상병 특검 이 부분에도 확실하게 파헤쳐 주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노상원 수첩 그리고 북에다가 소위 드론 날려가지고 의도적으로 외환을 유치했다는 혐의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내란 국무의 행적도 다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그런 상황을 다시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금 특검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정치 보복용 특검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논리라면요. 그러면 친일파에 대해서 처단하는 것도 그러면 정치 보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 3대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한테 그 칼날이 돌아오니까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 것이죠.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야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왜? 특검 하라고. 나머지 범죄들이야 민생 관련된 이것들 많겠지만 지금 내란 관련돼서 김건희 관련돼서 그리고 최상병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방적이고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자칫 잘못하면 위헌정당 심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 끝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어려워요. 해산 가능성까지는 네. 좀 힘들다. 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래도 지난 대선 때 4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고 네. 그리고 계속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독재 프레임을 쌓아놨는데 네. 이걸 현실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의지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다. 오히려 내란 특검을 통해서 또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천방지축 지금 국민의힘 해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
그 현실적이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바깥에다가 이재명 독재, 야당 탄압 뭐 운운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개파 갈등이 네, 굉장히 혼란하죠. 네. 이걸 외부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당 탄압 정치보복 운운은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부 쇄신을 못하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내부에서조차 차라리 위원정당 심판으로 당을 해체해줬으면 좋겠다. 그 힘이 모이니까. 이런 오히려 상황이에요. 거기에 말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 탄압이니 보복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딱 한마디 해드릴게요.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냐. 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여야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입법 청문회 격돌 예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데요.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런 포부를 강조하면서 1년 내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야당과도 이제 좀 원활하게 협치를 해야 하는 또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는 이 과업과 네.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과업은 둘이 상충합니다. 서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당이 야당과 사상 초유의 투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야당은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흔들기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부 갈등을 바깥에 외부 투쟁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현재의 친한계와 친윤계의 이 거리는 오히려 친한계가 민주당과 더 친할 정도예요. 아, 오히려 그 안에서 그 갈등. 정도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꾸준히 지금 뭐 내란도 청산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국정원 요원이거든요. 네. 인간병기 김병기. 네. 이 사람이 야당과 계속 협의는 할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과업도 수행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란을 청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법안이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법 개정안은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있어야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을 내놓으니까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상법 개정안이 도대체 뭔지 알고 거부권 행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막 전횡한다. 왜 제 드라마 보면은 뭐 저기 재벌 있고 재벌 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님으로 와가지고 막 아나무인격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즉 주식 회사니까 주주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거부당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더 강한 작년엔 포함되지 않았던 3%를 그러니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굉장히 강한 규칙이 들어갔고 그것도 유예기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대하는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인들 그 가운데는 최유한도 포함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시장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라고 좀 들리고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오후 2시부터 지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4선의 이현승 의원, 3선의 김성원 의원, 그리고 송원석 의원 이렇게 지금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신가요? 되게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이 일단 2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수도권 의원 1명. 이게 이제 네. 이현승 1번, 송원석 1번, 이현승이 2번, 그 김성원이 3번입니다. 네네. 그 투표하는 번호가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송원석 TK고요. 네. 이현승도 이현승 의원이 PK. PK예요. 네, PK죠. 네, 네. PK와 PK가 표가 갈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송원석은 진짜 찐윤이고 지난번에도 막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피켓 들고 나갔던 사람이고 네. 이현승은 PK인데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좀 옅대요. 옅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찐윤 또는 우리 TK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PK한테 표를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남는 김성원 친한계입니다. 이쪽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권 그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한테 네, 김성원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할 수도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또 분석도 있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네. 전체를 보면은 친윤이 80%예요. 우리 20% 정도가 친한이에요.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도 별로 네. 이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내란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찐 친윤들은 물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좀 국정 운영이라든지 협력에 있어서 좀 수월하다고 보시나요? 말이 통하는 건 친한계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친윤과 좀 이제 과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를 부분이니까.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했느냐, 네.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느냐 이 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네. 근데 친윤 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냥 넘어갔고 네. 탄핵은 반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양당에서 지금 입씨름하고 있는 게 또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리 이제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그 임기를 다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당인 민주당이 양보 안 하면 양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관례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당이 아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전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금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특수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야당한테 주면 안 된다. 왜냐? 법사위원장이 계속 브레이크 걸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절대 못한다라고 거절했고 수적으로 압도적인 현재 여당이 그냥 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서 이제 아빠 찬스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아빠 찬스 없었고 뭐 채무도 다 상환했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재산 살펴보니까 2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에 그 유학을까지 이렇게 보내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네. 김민석 의원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는 이혼을 했다가 이제 2019년에 다시 재혼했거든요. 네. 전 부인이 아이들을 유학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찬스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네.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청문회 통해서 다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이틀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하고 있더라고요. 뭐 3일로 해도 되죠. 뭐. 네, 3일로 해도 되고.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좀 날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물러나야죠. 근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워낙 찐 이재명이라서 과연 쉽게 그렇게 물러나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것 같습니다. 돈 벌 데가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했다 물러나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바로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치닫나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공습에 나서고 이게 보복 악수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중동 불안. 이게 저는 트럼프의 외교 실패의 참상이라고 보여요. 지금 중동에서 트럼프의 지도력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말로는 선거 때 내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고 가자 전쟁도 없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앞으로 전쟁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중도표가 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기껏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전쟁이 더 생긴 거잖아요. 지금 전술핵 이야기도 나오고 제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유가가 불안해지고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저 수출할 또는 수입할 물량이 삥 돌아서 오기 때문에 엄청 물가가 뛴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제대로 이야기도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동을 통해서 석유의 거의 그럼요. 70%를 네.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미국과 이란이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한 건데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12일에 13일 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12일 날 했습니까? 13일 날 했습니까? 하여튼 12일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20년 만에 이란이 이제 더 이상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결의안을 냈어요. 결의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핵 계속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IAEA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13일 날 폭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약한 고리가 돼서 자극을 준 건데 만약 이스라엘 입장에선 지금 이란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포탄 15개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폭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트럼프가 지도력이 있으면 트럼프가 막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막고 뛰쳐나가겠다는 이란을 막고 핵 협상을 더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란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5일에 그 6차 핵 협상 당시에 이제 핵 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그런 자리를 네.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협상이 이제 계속 될 수 있을지 자체도 이제 사실 미지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트럼프가 푸틴이랑 전화를 해서 50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푸틴이 중재자로서 나설 것이다. 네. 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걸려 있어요. 중동과의 연계가 잘 끈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가 푸틴한테 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폭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은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은 트럼프와 푸틴 둘 다 공통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쟁을 더 이상 확전하지 않는 걸로 양쪽을 꾹 눌러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거나 화면 아래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법률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